제가 아내를 위해 소개했던 골프 코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가 내 아내를 그렇게까지 만들 줄은 말입니다. 믿었던 두 사람이 나를 철저히 속이고 있었던 걸 알게 된 순간 그 충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솔직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나이는 이제 60대 초반입니다. 오랜 시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힘든 시절을 많이 견뎌왔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업은 점차 안정됐고 이제는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를 잘 견뎌낸 게 다행이죠. 물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항상 옆에서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준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때의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곤 했으니까요. 애들도 독립해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고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골프라는 운동이 처음엔 제게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었고 나름 운동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골프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운동이었습니다. 80타 정도만 치면 고객들과 비즈니스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지 싶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레슨도 받고 연습장도 다니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중간에는 몇 번이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게 참 묘한 운동이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었고 푸른 잔디 위에서 라운딩을 하면 마치 인생의 한 단계가 높아진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90대 초반까지 점수는 쉽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내려가는 게 정말 어렵더군요. 하루는 골프를 아주 잘 치는 사장님과 필드에 나갔는데 이분은 항상 70대 후반을 유지하며 아주 안정적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비결을 물었죠. 나도 처음엔 들쑥날쑥했는데 좋은 코치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 딱 6개월 만에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그 코치를 소개받았습니다. 코치는 40대 초반으로 키도 훤칠하고 말도 예의 바르고 잘생긴 외모로 주변에서도 인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골프 자세를 정확히 분석해 교정해줬고 몇 번의 레슨으로 확실히 실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점수가 떨어지자 기분도 좋았고 코치와는 친해져서 개인적으로 커피도 마시고 서로 형과 아우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즈니스 골프 모임에 종종 부부 동반이 필수가 되면서 아내에게 골프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골프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부부 동반 모임에서 혼자 가면 같이 온 와이프들이 왜 혼자 오셨냐고 하면서 꼭 같이 보자는 말을 많이 들었고 사실 부부가 같이 골프를 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여보, 헬스클럽이면 충분해요. 골프는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 아내에게 몇 달간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동네 연습장에 등록해 레슨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영 재미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 모임으로 필드에 나갔다가 다른 사장님 부인들의 우아한 폼에 주눅이 들어 좌절하고 말았고 그날 골프는 완전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와서 너무 창피하다고 말했고 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급기야 아내를 위해 제가 믿고 따랐던 그 코치를 소개했습니다. 조 코치, 우리 와이프 좀 잘 부탁해. 자신감 좀 붙을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써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부탁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행복의 시작인지 불행의 시작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그때 제가 그 부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제 인생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인생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한 번의 스윙 같은 거겠죠. 아내는 골프를 정말 열정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흐뭇하게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지 못했던 치명적인 비밀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저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코치에게 아내를 특별히 부탁하고 난 후 아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변화가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골프를 귀찮아하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연습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흐뭇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아내의 골프 얘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코치가 자세 좋다고 칭찬해줬어요. 이번 주말엔 꼭 라운딩 나가봐야겠어요. 아내의 밝아진 표정과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사업하느라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는데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고 필드에서 만난 다른 사장님들의 부인들도 제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라운딩에 나갈 때마다 자신 있게 옷을 갖춰 입었고 골프에 열정을 쏟아내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웠는데도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던 중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는 술을 조금 마신 듯 얼굴이 붉었습니다. 미안해요. 친구들하고 연습 끝나고 간단하게 맥주 한 잔 했는데 늦었네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아내였기에 놀라긴 했지만 오랜만에 활력을 찾은 아내 모습이 보기 좋아 오히려 미소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골프 가방과 백을 현관에 두고 아내는 피곤한지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지럽게 놓여있는 아내의 골프 가방을 정리하다가 그만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콘돔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미 몇 년째 콘돔을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급히 마음을 진정시키며 별일 아니라 생각하려 했지만 가방 안에서 화장품과 향수 등 평소와는 다른 물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내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끔 새벽까지 술에 취해 들어와선 바로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골프가 좋아진 건 좋은데 너무 늦게 다니지 마. 나랑 같이 좀 치러 가자.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업 바쁜데 뭐하러? 나 혼자 가는 게 편해요. 당신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엔 깊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본 콘돔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고민하다 친한 사장님 중 사설 탐정을 하는 친구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한테 이런 부탁하기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아내 좀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괜한 오해겠지만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아휴, 별일 아니겠지. 요즘 여자들끼리 골프 치고 술 한잔하는 게 흔해졌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친구의 말에 잠시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거의 그 일을 잊고 지냈던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사장, 잠깐만 보자.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은 친구는 제 눈치를 보더니 말없이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안에는 바로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코치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로 손을 잡거나 가볍게 어깨를 기댄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이 정도만으론 불륜이라 단정 지을 순 없고. 하지만 둘이 필드도 자주 가고 상당히 친밀해 보이긴 해. 친구는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날부터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후에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전보다 더 당당하게 늦게 들어왔고 주말이면 혼자 필드를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한 달 후 친구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최 사장 미안한데 일단 와서 보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본 순간 내 몸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그동안 내가 형제처럼 믿고 따랐던 그 젊은 골프 코치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허리를 자연스레 감싸 안고 있는 장면은 절대로 단순히 친한 사이로 볼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겁고 아팠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 아내가, 이놈들이 어떻게 감히.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건 친구가 건넨 다른 사진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신뢰하며 주위에 소개까지 했던 그 잘생긴 코치는 내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성 회원들과 모텔을 수도 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장에서 봤던 몇몇 여자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자식 아주 상습범이야. 다른 여자들과도 이 모텔, 저 모텔 정신없이 드나들고 있더군. 아주 바람둥이 호색하니야. 내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자식의 얼굴이 떠오르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핏줄이 곤두서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말 없이 골프채 하나를 들고 그놈이 운영하는 연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코치는 나를 보고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형님 웬일이세요? 아침부터. 나는 다짜고짜 골프채로 연습장의 거울을 박살냈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거울이 산산조각 났고 코치는 놀라서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멱살을 잡고 힘껏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자식,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형님 하면서 뒤에선 내 아내를 건드려. 그것도 모자라 회원들 아내까지 죄다 건드리고 다녀. 나는 친구가 찍은 사진들을 코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코치는 겁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공포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의 얼굴에 분노를 참지 못한 내 주먹이 몇 번이고 날아갔습니다. 코에서 피가 터졌고 그의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이 겁먹고 달려와 말렸지만 내 분노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놈은 골프 코치가 아니라 쓰레기야. 내가 파괴한 가정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사진들은 코치의 피로 얼룩졌고 그는 처참한 표정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사진을 숨기려 했습니다.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 꼴을 보니 더욱 역겨웠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앞으로 보여주겠다.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던 아내에게 사진을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날 이렇게 배신해? 어떻게 그놈이랑 이럴 수가 있어? 아내는 사진을 보자마자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엔 그녀가 너무나 낯설고 역겨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처참하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붙잡고 우는 아내를 보자 그동안의 분노와 슬픔,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당장 나가. 너 같은 여자를 믿고 산 내가 정말 한심하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내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 마음이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관계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신을 차린 후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살았던 시절, 고생했던 아내의 모습, 사업한다고 밖으로만 돌았던 시절 아내가 아이들과 가정을 잘 지켜주었고, 그리고 아이들도 바르게 자라주어 항상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하던 골프를 내가 우겨서 시켰었고, 결국 이 꼴이 난 것에 대한 후회가 미친 듯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도 아내는 여전히 울며 용서를 빌었고, 나는 결국 오랜 시간 함께 견뎌온 아내를 생각해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골프를 완전히 그만두었고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코치에게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와 합의금을 받고 모든 일이 이제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평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차츰 아픔을 잊기 시작했고 우리의 생활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아내도 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살았고 우리 부부는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갑작스럽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간 다시 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놈과 다시 만난 건가? 아니겠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불안한 심장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선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봉합해 두었던 믿음과 신뢰가 또다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고 어디에서도 아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온종일 불안에 휩싸여 초조하게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다시 탐정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다시 한 번만 부탁할게. 이번엔 꼭 확실히 좀 알아봐줘. 친구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알겠어. 너무 실망하지 마.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친구가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찾았어. 지금 바로 내려와. 나는 즉시 차를 몰아 지방의 한 모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모텔 간판에 흐릿한 네온 불빛 아래 서 있는 친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모텔의 창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방에 자네 아내가 있네. 내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솟았고 바로 방으로 뛰어 올라가 문을 걷어차고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아주 대놓고 외간 남자랑 모텔에서 지내는 거야? 너란 여자 정말 끝까지 최악이구나. 방 안에서 혼자 침대 위에 앉아있던 아내는 내 모습을 보자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방 안에 그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분명 같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나에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엔 바로 그 코치놈의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부술기세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 놈 지금 어디야?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끝까지 쫓아갈 거야.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제발 진정하고 제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제가 연락드린 건 이번엔 정말 제가 아니라 아내분이 집착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의 어이없는 변명에 다시 한번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뭐, 집착? 내가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아내 탓을 해? 뻔뻔한 자식. 그런데 그는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제발 제 말 믿어주세요. 저는 아내분을 완전히 끊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분이 연습장으로 계속 찾아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면서.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과 혼란으로 어지러워졌습니다. 뭐라고? 내 아내가 너한테 찾아가 집착했다고? 그걸 지금 내가 믿으라고? 그러자 그는 휴대폰으로 몇 장의 사진과 문자 메시지 캡처를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과 메시지 속에는 집요하게 그를 찾아가 매달리는 아내의 모습과 절박한 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당신을 못 잊겠어요. 난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모든 증거는 아내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욕망과 쾌락에 중독돼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내에게 그 사진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쳐야 했어?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도 이번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절하게 흐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요.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미안해요. 그 말을 듣자 오히려 더욱더 큰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을 함께했던 여자가 지금은 낯선 성적 중독자가 되어 내 앞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나는 그녀 앞에 이혼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이번엔 어떤 변명도 어떤 눈물도 통하지 않아. 다시는 날 찾지 마. 아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 후 아내와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얼마 후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코치는 연습장에서도 여자 문제로 소문이 퍼져 결국 폐업했고
지방으로 내려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이혼 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골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골프라는 스포츠가 내 인생을 망쳐놓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홀로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을 걷다가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함께했던 지난 세월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산 중턱의 바위에 주저앉아 오랜만에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게 참 무섭다고, 너무나 쉽게 행복을 줬다가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지만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나간 것 같은 공허함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집안이 너무나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한때 아내의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어둡고 적막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가슴 아파했고 나를 위로하려고 많이 신경 써주었습니다. 이혼 후 아내의 행방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아내가 아니라 다른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전히 골프를 접었습니다. 그동안 비즈니스 핑계로 시작한 골프가 결국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골프채를 쳐다보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집안에 있던 골프채와 용품들은 전부 갖다 버렸습니다. 주말마다 혼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오랜만에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저 멀리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면 인생의 무상함과 허망함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산 정상 근처에 홀로 앉아 있는데 옆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갑자기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여보, 이 산 참 좋네. 자주 오자. 그래요. 당신이 좋다면 난 어디든지 좋아요. 그 평범한 대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사소한 행복을 왜 나는 붙잡지 못했던 걸까?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 사이로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순간, 사업이 힘들어 좌절했을 때 묵묵히 옆에서 날 위로하며 지켜주었던 그 따뜻한 순간들이 모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소중한 날들을 나는 골프 하나 때문에 모두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건 아내를 용서했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자책이었습니다. 그때의 선택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걷다 멈춰서면 가끔 그녀의 향기가 느껴지는 듯했고, 어쩌면 그녀도 어딘가에서 나를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고 나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어느덧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도 믿었던 사람도 이제 모두 내 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빈 가슴과 깊게 남겨진 상처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깊숙이선 그녀를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곤 했습니다. 결국 사랑과 배신이라는 것은 너무도 가깝게 붙어 있어서 쉽게 떼어낼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모양입니다. 한번 흔들린 마음은 다시는 처음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마침 우리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내 손끝이 떨리며 끝내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간 빈자리, 여전히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그 시절의 우리가 아직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이라는 게 참 허망하고 아픈 것이더군요. 소중했던 것들은 왜 이렇게 잃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는 걸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부디 저처럼 아프고 외로운 기억만 남지 않길 바랍니다. 부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천천히 다시 살아보려고 합니다. 비록 혼자지만 남겨진 이 삶을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